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집이든 땅이든 우리나라에는 가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있고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보유세, 취득세, 그리고 건보료 이런저런 세금과 부담금에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에는 시세 대비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걸 공식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20% 가까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시가격 어떻게 확인하는지, 혹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여러 얽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침에 들어온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우리나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일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부터도 고민하던 문제이기도 하고, 일자리.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 통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좋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오늘 갖고 오신 소식은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자,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 코로나19 이후로 일자리 관련 통계만 나오면 등장하는 단어가 예.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IMF 이후 최대,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인구가 계속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네네. 예.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통계청에서 2월 취업 준비자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이 늘어난 85만 3천 명입니다. 관련 통계 집계한 2003년 이후 2월 기준으로 최대고요. 20, 30대 취업 준비생 기준으로 보자면 76만 명이에요. 전체의 예. 89%인데 7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20, 30대에서 많이 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취업 준비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수를 합친 것.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당장 없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2월 달에 되면은 기업도 이제 채용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취업 준비자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자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직업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저쪽으로 가시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면접 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다고 치고 저쪽으로 가시고요. 네네. 그럼 남은 분들, 이분들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업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면접 보러 다니는 상황은 아닌 분들, 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가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서 저는 취업 준비합니다라고 손드는 분들이 최대로 많았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차라리 괜찮은데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분들, 저는 취업 준비조차 안 합니다 하는 분들도 꽤 늘고 있다면서요? 네, 요거는 또 다른 이제 보고서인데요. 어제 마침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니트가 뭐냐면요, NEET의 약자인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중도 아니고 아예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취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취업할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쉰 이들을 가리키는데, 특히 이제 니트족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29세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 통학, 심신장애, 취업이나 진학 준비, 군 입대 대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해 43만 6천 명이었어요. 2016년과 비교하면 4년간 한 1.7배로 늘었거든요. 예. 전체 청년 인구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이런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2.8%였는데 예. 지난해에는 4.9%로 1.1%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냥 취업 준비합니다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왜 그냥 쉬었다고 굳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분들은? 이건 아예 취업을 그냥 나는 생각이 없고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해석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니트족이 늘어나는 건 예. 앞으로 역시나 생애 소득이 줄어들고 후생 수준이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들 중에는 풀타임 일자리도 있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만 일해도 그냥 그거 일자리인 걸로 분류는 하죠. 원래 네, 전 세계 맞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풀타임 일자리만 따로 세어보면 최근 몇 년간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함께 있네요. 네, 이것도 역시나 안 좋은 일자리 통계인데요. 유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안 원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풀타임 일자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온전한 일자리라는 의미거든요. 예. 2017년에 2084만 명이었는데 2020년엔 1889만 명으로 3년 사이에 19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멀쩡한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 통계를 보면은요,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럼 전체 일자리는 왜 늘었냐라고 보면은 짧게 일하는 분들 숫자는 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일자리가 왜 늘었냐라고 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자면 61만 7천 개였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94만 5천 개입니다. 이 직접 일자리, 정부가 제공한 직접 일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본 예산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해서 최소한 30만 개 일자리를 추가 공급했거든요. 이걸 합치면 작년에만 최소 124만 개가 공급이 됐고 3년 사이에 60만 개 이상 늘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야, 정부가 이런 거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일자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게 한쪽 의견이고 네, 맞습니다. 왜 자꾸 일자리가 안 생기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최저임금 자꾸 빨리 올리고 이런저런 규제 생기고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는 게 또 한쪽의 의견이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제가 좀 공감이 돼서 갖고 와봤는데요. 직접 일자리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이해는 하지만 세금으로 통계 분식을 하는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뉴스 하나 보죠. 공매도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네요. 공매도 제도가 개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좀 개선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좀 바뀝니까? 일단 5월 3일부터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예.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지금 손보고 있는데요. 예. 어제는 이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개인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이 외국이나 기관들은 빌리는 거를 계속 아무 때나 이게 사실 기한이 없어요. 그냥 달라 그러면 다시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해주세요 하면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60일로 딱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정리해 보면 기관 외국인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려 주세요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 되는 불안감은 있으나 근데 또 사실상 연장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네네. 개인들은 60일입니다. 60일 안에는 되돌려 달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되돌려 달라고 해도 싫어요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무조건 되돌려줘야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네. 되돌려주고 다시 맞아요. 다시 하려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도 외국 기관처럼 좀 기간을 늘려달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이게 만약에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물량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계속 공매도 물량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전체 시장에 봤을 때는 한 사람이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60일이 지나서 그걸 또 누군가가 빌려가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에 책 2권밖에 없는데 네. 한 권 빌려가서 계속 연장하면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물량을 좀 더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저기 200권씩 있는 도서관 쓰고. 그래서 물량을 더 주기 위해서 증권사들한테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줬는데요. 예. 앞으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계산 방식을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공여 금액을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지금까지는 단순 합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주 취급 금액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를 위해서 빌려주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반만 해준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권사들한테 왜 개인들한테 좀 주식 좀 빌려주지 그래요라고 하면 개인들한테 주식 빌려주는 거나 돈 빌려주는 거나 똑같이 신용 공여로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자본 규제 어쨌든 제한을 받거든요. 우리 신용 너무 많이 나간다고 맨날 뭐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반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신용해 주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거든요. 돈 빌려주면 1년에 뭐 10% 이자도 네. 받고 하는데 대주해봐야 별로 못 벌어요. 주식 빌려줘봐야 수수료 얼마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주식 빌려주는 거는 이런 신용 공여 한도에서 빼준다. 반만. 네. 주식 20억 원어치 빌려줬으면 10억만 빌려준 걸로 네. 계산해 줄 테니 열심히 좀 빌려줘라 그 말이군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한준혁 씨가 뉴스를 듣다 보면 달러가 강세일 때도 있고 달러가 약세라고 할 때도 있던데 달러는 언제 강세고 언제 약세인 겁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달러가 비싸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왜 달러가 비싸지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미국으로 투자하러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달러가 비싸지는 건데 그럼 다들 언제 미국으로 투자하러 가느냐? 보통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미국의 실질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을 때 주로 미국으로 갑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물가를 감안한 금리인데요. 우리가 옷을 사러 가도 반찬을 사러 가도 무조건 싼 것만 사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이제 품질을 감안할 때 저렴한지 이제 그 가성비를 따져보고 사는데 투자할 때도 저 나라 금리가 높아? 그럼 당장 저 나라로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물가를 감안할 때도 여전히 그 금리가 높은 편인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금리입니다. 금리가 아주 높더라도 물가가 더 높으면 그건 금리 높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다 하면 높아 보이지만 그 나라 물가가 1년에 30%씩 오르고 그러면 이건 금리가 낮은 금리인 셈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투자하러 가면 안 되죠. 실질금리가 낮으니까. 터키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가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좀 낮더라도 물가는 더 낮으면 이제 그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건데 그런 나라를 실질금리가 높은 나라라고 하고요. 요즘은 미국이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아직은 그만큼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건 다들 그냥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공시가격이 뭐 비싸도 재산세도 그리 높지도 않고 또 건보료에도 미치는 영향도 없고 그래서 다들 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요즘엔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는 곳도 많고 그래서 공시가격이 또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오늘은 삼성증권의 세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김예나 세무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정부가 발표하고 하는 거죠, 공시 가격이?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오픈이 됐고요. 예. 네, 4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번 조회를 해보긴 했는데요. 갖고 계신 땅, 집? 집이요.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 공시 가격이 올해 평균적으로 한 20% 올랐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 집은 상승률이 평균이 안 되더라고요. 좀 덜 오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기분이 조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당장 보유세 부담은 좀 적을 텐데 집이 시세보다 많이 안 올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4월 5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이니까 그 전에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그냥 공동주택 가격 뭐 이렇게만 치셔도 예. 이 사이트에 쉽게 연동이 되니까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하면 그게 이제 요즘 시세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가격이 적혀 있을 텐데 네네. 이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지?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은 못 듣는 거죠. 아무튼 정부가 이런저런 계산과 고민을 통해서 정한 가격입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까?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공개는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의견서를 그 확인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제출하실 수가 있고 예. 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가시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우편이나 뭐 방문하셔서 이의 신청할 제출. 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의견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심의를 거쳐서 4월 29일경에 4월 말경에 이제 결정 공시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사실 마음에 안 드신다, 이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의 신청을 하려면 그냥 저 싫어요 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뭔가 불만이 있는 이유나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견서 양식에 그런 뭐 의견들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말씀이 되시는 게 아파트의 같은 동에 같은 면적의 같은 층인데 우리 집은 조금 뭐 너무 비싸게 옆집보다 나왔다. 비싸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감정평가사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층에 같은 면적이더라도 요즘은 또 뷰나 그 전망을 굉장히 다르게 그럴 수 있죠. 감정할 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정확하게 또 이제 다 의견을 받아들여지는 건 하기가 아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이의 신청해서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아파트는 이번에 발표된 거고 네네. 우리 집은 빌라인데 혹은 뭐 다가구 주택인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발표됐습니까? 예, 발표됐고요. 이제 뭐 연립이라든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주에 조금 먼저 공시가 됐고 예. 개별 공시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예. 지난주에 이미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4월 말에 공시가 되고 다만 이제 토지는 한 달 정도 늦게 공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토지의 개별 공시 가격은 아직은 오픈이 되지 않았고 이제 4월 5일 경에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세는 따로 있고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은 따로 정하는 게 공시 가격인데 네. 이걸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공동주택 가격을 한 70% 정도 현실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그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예. 최종적으로는 시세의 90%까지 이제 현실화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90%까지 현실화를 한다는 거고 예. 그 중에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5년 안에 하겠다. 그럼 2025년까지 90%의 현실화가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토지는 8년 이내에, 단독주택은 조금 더 길게 15년 이내에 90% 정도까지 이제 현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향후에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오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세금을 거둘 때는 세율을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부처가 공시 가격을 매년 연동시켜서 올려서 정하는 건 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위헌 소송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군요. 논란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율도 늘어납니다만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도 지금 말씀하신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고요. 재산세도 아무래도 그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이제 1주택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약간 0.05% 인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1주택자이면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좀 올랐지만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사실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걱정이 있으실 텐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세율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예. 한 1.5배에서 2배 가량 이렇게 이제 지난해 대비 부담이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가 꽤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율이 거의 지난해 2배 정도 이제 올라가게 돼서요. 예. 이게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까? 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가입자분들은 사실 월급 받는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산과는 무관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 등급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요.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공시 가격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건보료 매길 때. 네, 맞습니다. 재산 등급이 한 60등급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합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가장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피부양자, 이제 직장가입자의 이제 자녀가 뭐 직장가입자인데 예, 거기 피부양자로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안 내시던 분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재산 요건이 이제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박탈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 그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게 되면 아예 자격에서 제외가 되고요. 예. 5억 4천에서 9억 원 사이에 재산 과표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으로 1,000만 원 이하면 유지가 되고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면 뭐 금액 그 소득에 상관없이 유지가 되는 요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의 건강보험에 얹혀서 있으려면 내 재산 과표가 5억 4천보다는 낮아야 된다.
네. 그 이상이 되면 아주 까다로워진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 그래서 재산 과표라고 하는 게 공시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에 이제 주택은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서요. 예. 실제로 5억 4천은 시세로 봤을 때 한 13억 원 정도. 예, 13억 원에 이제 공시 가격은 또 현실화율 한 70%가 있고 거기에 60%를 곱하게 되니까 예. 이제 시세로 환산하면 한 13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그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시세로 한 20억 원 정도. 예. 예, 그렇게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내셔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가끔씩 이 상속과 관련한 고민들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아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게 어디야라는 분도 있는데 네. 가끔씩 저 시골 집이 상속되는 바람에 2주택자 됐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네.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좀 생긴다고는 하던데 가끔 봐요, 음악 들리잖아요. 끝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따로 한번 그럼 모셔서 네. 여쭤볼게요. 뭐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삼성증권의 김예나 세무학 박사와 함께 최근 공시 가격 논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